끝까지 봐야 진짜가 보입니다. 끝까지 간다 드라마 시작합니다. 국회의사당 복도를 걷는 한 여성이 있다. 키는 작지만 단단한 걸음걸이가 인상적이다. 박서영, 56세. 간호사에서 국회의원 보좌관까지 올라온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강인함이 동시에 묻어난다. 냉철하고 일 잘하는 보좌관으로 국회에서 유명하지만 집에서만큼은 아들을 걱정하는 평범한 엄마일 뿐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영입니다. 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냉정한 정치인으로만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저도 그냥 평범한 엄마였거든요. 56살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두 개의 얼굴로 지내왔습니다. 하나는 국회에서 보여주는 완벽한 프로의 모습이죠. 의원님 일정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밤새워 정책 자료를 준비하고 기자들과 날카로운 대화를 나누는 베테랑 보좌관 말입니다. 동료들은 저를 철의 여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모습 때문이었죠.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완전히 달랐습니다. 군 복무 중인 아들 민호 걱정에 잠 못 드는 그냥 평범한 엄마였거든요. 민호는 제게 유일한 가족입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 벌써 15년이 흘렀어요. 그때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순간 제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민호는 겨우 7살이었습니다. 아빠가 왜 안 오냐고 매일 묻는 아이를 보면서 저는 다짐했죠. 이 아이만큼은 절대 상처받게 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도 늘 돈이 부족했어요. 야간 근무는 밥 먹듯이 하고 주말에도 따로 일자리를 구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민호 학원비며 생활비며 모든 게 제 몫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민호 앞에서는 절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밝게 웃으면서 엄마는 괜찮다고 우리 민호만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면 된다고 말했죠. 속으로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민호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기로 결심한 거죠. 간호사로 일하면서 본 의료 현실의 문제점들을 바꿔보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치파는 병원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밤새워 공부하고 선배들에게 배우고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국회에서 인정받는 보좌관이 되었어요. 꼼꼼하고 원칙적인 업무 처리로 소문이 났죠. 의원님도 저를 신뢰해 주셨고 다른 보좌관들도 조언을 구하러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런 제게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민호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갔을 때 정말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민호는 어릴 때부터 순하고 착한 성격이었습니다. 다툼을 싫어하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먼저 도와주는 아이였죠. 그런 민호가 군대라는 거친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컸어요. 매주 면회를 갔습니다. 민호는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점 적응해가는 모습이었어요. 엄마 괜찮다고 동기들도 좋고 선임들도 잘해준다고 말하면서 웃어 보였거든요. 그런 아들이 기특하고 대견했습니다. 홀로 키운 아들이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했죠. 아들이 자랑스러워할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이 왔습니다.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뒤흔든 그 순간 말이에요. 목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평소처럼 국정감사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민호 생각을 하며 일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업무 관련 전화인 줄 알고 받았는데 전화 너머로 들려온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국군 수도병원 응급실에서 걸어온 전화였어요. 민호가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것 같았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의원님께 급히 상황을 말씀드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혹시 사고가 난 건 아닐까? 아니면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닐까?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침대로 갔는데 그곳에 누워있는 민호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창백한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는 아들의 모습. 평소 건강하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아들의 손을 꼭 잡았는데 차가운 느낌이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담당 의사가 와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탈진으로 쓰러진 것 같다는 진단이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일 거라고 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간호사 출신인 저는 단순한 탈진과는 다른 징후들을 발견했거든요. 민호의 몸 곳곳에 멍자국들이 있었어요. 특히 등과 옆구리 부분에 있는 멍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운동하다가 생기는 상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때린 흔적처럼 보였거든요. 담당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멍자국들이 뭔지 말이에요. 의사는 잠깐 망설이더니 훈련 중에 생긴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호 곁을 지켰어요. 의식 없는 아들의 손을 잡고 앉아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다음 날 오전 부대에서 간부 한 명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단순한 탈진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며칠 후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아들 몸의 상처들이 너무 의심스러웠거든요. 게다가 민호는 평소 건강한 편이었는데 갑자기 탈진으로 쓰러진다는 게 납득이 안 됐습니다. 그 간부는 계속해서 큰일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부대에서 잘 관리하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했죠. 하지만 오히려 그런 말들이 더욱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민호와 같은 부대에 있다는 젊은 병사 하나가 병원으로 면회를 왔습니다. 민호의 동기라고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그 병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작은 쪽지 하나를 제 손에 슬쩍 쥐어주었습니다. 쪽지를 펼쳐보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소대장과 간부들이 이 일을 덮으려 한다는 것,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증거를 전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민호에게 일어난 일이 단순한 탈진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누군가 진실을 숨기려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불륜을 알았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분노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당한 배신이었지만 이번에는 제 아들이 당한 일이었거든요. 내겐 아들 하나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죠. 그 아들이 위험에 처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민호 곁에 앉아서 다짐했습니다. 15년 전 남편의 배신 앞에서는 침묵했지만 이번에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박민호 병사가 단순 탈진으로 입원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며 며칠 내로 회복될 것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졌죠. 하지만 저는 그 발표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로 20년 넘게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봐왔거든요. 민호의 상태는 단순한 탈진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민호의 몸을 자세히 살펴볼수록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등 부분에 있는 멍자국들이 특히 심각했어요. 크기와 모양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상처는 운동이나 훈련 중에 우발적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때렸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구타 흔적이었어요. 옆구리 부분의 멍도 마찬가지였죠. 더욱 놀라운 건 민호의 손목이었습니다. 밧줄이나 끈으로 묶인 듯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걸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간호사들에게 물어봤지만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어요. 모두들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죠. 의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할수록 더욱 애매한 답변만 반복했어요. 그때 어젯밤에 만났던 민호의 동기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더군요. 면회객들이 많지 않은 시간을 골라서 온 것 같았어요. 그 병사는 제게 화장실로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따라갔어요. 화장실 안에서 그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호가 쓰러지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소대장과 몇몇 간부들이 민호를 따로 불러내는 일이 잦았다는 거죠. 그때마다 민호는 상처를 입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훈련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래요. 민호가 밤에 몰래 울고 있는 모습도 여러 번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 병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소대장이 민호를 개인적으로 미워한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민호가 부당한 지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더욱 충격적인 건 민호가 쓰러진 날의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소대장과 간부들이 민호를 창고로 불러갔다고 했습니다. 1시간 넘게 있다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민호의 상태가 이상해졌다는 거죠. 그 후 민호는 계속 복통을 호소했대요. 그런데 간부들은 꾀병이라며 치료를 받게 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아침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였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아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호 몸의 상처들이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죠. 그 병사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부대에서는 이 일을 절대 밖으로 알려지게 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미 관련된 병사들에게 입막음을 시켰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제 아들이 당한 일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병실로 돌아와서 민호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의식 없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평소 밝고 씩씩한 모습과는 너무 다른 창백한 얼굴이었거든요. 그때 간호사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나이가 많은 베테랑 간호사였는데 저와 같은 간호사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간호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의 상처들이 단순한 훈련 부상과는 다르다는 걸 자신도 느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병원 쪽에서도 조용히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민호가 처음 실려왔을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부대 간부들이 의료진에게 특별한 당부를 했다고 하더군요.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간호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가끔씩 군부대에서 비슷한 상황의 환자들이 실려온다고 했어요. 하지만 항상 조용히 처리되고 끝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분노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 아들도 그런 희생양 중 하나가 되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부대에서 또 다른 간부가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계급이 더 높은 사람이었죠. 그는 정중한 태도로 말했지만 내용은 명확한 압박이었어요. 이 일이 외부로 알려지면 민호에게도 좋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며 조용히 넘어가는 게 모두에게 좋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에 속을 수 없었어요. 제 아들이 당한 일을 조용히 덮어달라는 요청이었거든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가족들의 아픔을 봐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얼마나 부당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의 동기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휴대폰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 휴대폰 안에 증거가 들어 있다고 했어요.
민호가 당한 일들의 일부가 몰래 촬영된 영상이 있다고 하더군요. 또한 간부들이 이 일을 은폐하려고 하는 대화 내용도 녹음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공개하면 자신도 위험해진다며 저에게만 맡기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휴대폰을 받아들고 고마움을 표했어요. 그리고 이 용기 있는 젊은이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증거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그 휴대폰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을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제 아들이 간부들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녹음 파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부들이 이 일을 어떻게 덮을 것인지 상의하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어요. 심지어 민호를 더 심하게 다루라는 지시까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제 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모든 젊은이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 상대는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이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그냥 평범한 보좌관일 뿐이었죠. 과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식 없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민호를 생각하니 포기할 수 없었어요. 15년 전 남편의 불륜 앞에서는 침묵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 아들의 일이었고 정의의 문제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는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증거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민호가 나타나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어요. 깨어나니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민호를 지키고 있을 때 갑자기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그 충격적인 순간 말이에요. 그때도 지금처럼 무력감을 느꼈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막막함이 똑같았죠.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15년 전에는 제가 침묵을 선택했어요. 7살이던 민호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조용히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의 불륜 사실도 최대한 숨겼어요. 당시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죠. 참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요. 민호가 상처받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혼자 감당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과연 옳았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의문이 듭니다. 침묵이 항상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민호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면서 다짐했습니다. 그때는 침묵했지만 이번에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요. 제 아들이 당한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침묵을 깨기로 결심한 순간 과거의 상처들이 다시 아물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15년 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아픔이 새로운 에너지로 바뀌는 느낌이었죠.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졌었어요. 자신감도 잃고 세상에 대한 믿음도 사라졌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7살 아이를 키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저를 지탱해 준 건 오직 민호뿐이었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모성이 저를 일으켜 세웠죠. 그래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야간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따로 일을 구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민호는 그런 제 노력을 알고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힘들어한다는 걸 눈치챘죠. 그래서 더욱 착하고 순한 아이로 자라준 것 같아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아빠 이야기를 할 때도 민호는 상처받은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가 아빠 역할까지 다 해준다며 자랑스러워했죠. 그런 아들이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민호는 더욱 의젓해졌어요. 집안일도 도와주고 엄마가 늦게 들어올 때면 미리 밥을 해놓기도 했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성적도 우수했어요.
특히 정의감이 강해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반장을 여러 번 했고 학교 폭력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그런 민호의 성격을 보면서 저는 뿌듯했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가 이렇게 바른 가치관을 갖고 자라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제가 혼자서라도 잘 키웠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대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민호는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봉사활동도 꾸준히 했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도 적극적이었죠. 그런 아들을 보면서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착하고 정의로운 아들이 군대에서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다니요. 이런 부조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호는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폭력을 쓰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면 나서서 도와주는 성격이었죠. 그런 아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아마도 민호가 부당한 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거예요. 그런 성격이니까 군대에서도 잘못된 관행에 대해 목소리를 냈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소대장의 미움을 산 게 아닐까 짐작됐습니다. 15년 전 저는 남편의 불륜 앞에서 침묵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다른 길을 택한 것 같았죠.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결과가 이런 비극으로 이어졌지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호가 보여준 용기를 이제 제가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을요. 아들이 지키려 했던 정의를 제가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과거에 제가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은 틀렸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민호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부당함에 굴복한 셈이었죠. 이번에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민호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 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엄마가 끝까지 싸워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아들이 당한 부당함에 대해서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때 간호사가 와서 민호의 상태를 점검했어요.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깨어날지는 알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절박해졌어요. 민호가 깨어나기 전에 이 일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들이 사라지고 증인들의 입도 막힐 테니까요. 그날 오후 국회로 돌아가서 일을 하는데 집중이 안 되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민호 생각뿐이었죠. 동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의원님도 제 상태를 눈치채고 걱정해 주셨어요.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시더군요. 하지만 아직은 말씀드리기 어려웠어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증거들을 살펴봤습니다. 민호 동기가 준 휴대폰 안의 영상과 녹음 파일들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특히 간부들이 민호를 개인적으로 미워한다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한 명의 젊은이를 그렇게 괴롭힐 권리가 그들에게 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이 일을 덮으려는 그들의 계획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어요. 관련 병사들에게 입막음을 하고 의료진에게도 압력을 가하고 언론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흘리려는 계획이었죠. 저는 그 계획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제 아들을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그들의 치밀한 모습에 치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적어도 그들의 계획을 미리 알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증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인지 차근차근 생각해 봤어요.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언론이었어요. 이런 일은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떤 기자에게 연락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군 관련 보도는 민감한 사안이라 아무나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15년 전 남편의 불륜 사건을 보도했던 기자가 있었거든요. 이재훈이라는 이름의 기자였는데 당시 정말 원칙적으로 보도를 해줬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 기자는 저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까지도 공정하게 다뤘었거든요. 오히려 저를 일방적인 피해자로만 묘사하지 않고 상황의 복합적인 면들을 균형 있게 보도해줬죠. 당시에는 그런 보도 방식이 서운하기도 했어요. 좀 더 제 편에 서서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올바른 언론인의 자세였던 것 같아요. 이재훈 기자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을 거예요. 그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인연도 있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기자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15년 전 일 때문에 그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혹시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다면 도움을 거절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민호를 위해서라면 과거의 부끄러운 기억도 다시 꺼내놓을 수 있었거든요. 아들의 정의를 위해서라면 제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이재훈 기자의 연락처를 찾아봤어요. 인터넷을 뒤져서 그가 현재 어느 언론사에서 일하고 있는지도 알아봤죠. 다행히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는 계속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있었거든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싸움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민호에게 가는 것이었어요.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어제보다는 안색이 좀 나아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희망이 생겼습니다. 민호의 손을 잡고 속으로 말했어요. 엄마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바로 언론에 이상한 기사가 나온 거였어요.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핸드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인터넷 매체에 제 이름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기사 제목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국회의원 보좌관의 아들, 군대서 특혜 의혹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은 더욱 황당했어요. 제가 보좌관 지위를 이용해서 민호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려 했다는 거짓 내용이 담겨 있었죠. 기사에 따르면 민호가 군 복무를 면제받거나 편한 보직을 받기 위해 제가 뒤에서 로비를 했다는 식으로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대 내 갈등이 생겼고 결국 민호가 다른 병사들의 따돌림을 받아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입원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사실을 뒤바꾼 기사였어요. 민호가 폭행 피해자인데 오히려 특혜를 받으려던 문제아로 묘사한 거죠. 그리고 저는 권력을 남용한 부정한 모친으로 그려졌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건 기사에 실린 익명의 증언들이었어요. 부대 관계자라고 밝힌 사람이 민호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들이 여러 개 들어있었거든요. 그 증언에 따르면 민호는 평소 다른 병사들과 어울리지 않고 특별 대우를 받으려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힘든 훈련이나 작업에서 빠지려고 꾀를 부렸다는 식으로 묘사되어 있었죠.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기사로 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민호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내용이었습니다. 민호는 어릴 때부터 특별 대우를 바라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성격이었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절대 편한 길을 택하는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은 뒤에 있었습니다. 국회에 도착하자마자 의원님께 긴급히 호출됐거든요. 의원님 사무실에 들어가니 기사를 출력한 종이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의원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이 기사 때문에 의원님께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야당 의원들이 벌써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의원님의 다음 말씀이었습니다. 이 일을 조용히 덮는 게 모두에게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잠시 휴직을 권하시면서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셨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신뢰했던 의원님마저 진실보다는 정치적 계산을 우선시하시는 거였거든요. 제 아들이 당한 부당함보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더 중요하신 것 같았어요. 의원님은 계속해서 설득하셨습니다. 이런 일에 휘말리면 제 정치 생명도 끝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민호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며 조용히 넘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는데 어떻게 조용히 넘어갈 수 있겠어요. 더구나 이렇게 사실을 왜곡한 기사까지 나온 상황에서 말이에요. 저는 의원님께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은 제가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보좌관직을 그만두더라도 아들을 위해 싸우겠다고 했어요. 의원님은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하시면서 대화를 마무리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서 복도를 걸어가는데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아마 모두들 그 기사를 봤을 거예요.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보내기도 했지만 어떤 이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죠. 점심시간이 되어서도 식욕이 없었어요. 대신 인터넷을 뒤져서 그 기사가 어떻게 퍼지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벌써 여러 사이트에 퍼져 있었고 댓글들도 대부분 저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제 과거까지 들춰낸 댓글들이었습니다. 15년 전 이혼 사건까지 언급하면서 저를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묘사하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공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단순히 우연히 나온 기사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저를 공격하기 위해 만든 스토리였던 거죠. 아마도 부대에서 미리 방어막을 치려는 목적이었을 거예요. 민호가 당한 일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먼저 저를 문제 있는 인물로 만들어버리려는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제가 진실을 폭로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되겠죠. 이미 저를 부정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든 상태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설득력이 없을 테니까요. 정말 치밀하고 악질적인 방법이었어요. 피해자인 저와 민호를 오히려 가해자로 만드는 전략이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언론사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나온 거였거든요.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 기사에는 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대에 압력을 가했는지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 거짓 내용이었지만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구체적으로 쓰여 있어서 더욱 악질적이었어요. 심지어 제 사진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일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는데 기사 내용과 함께 보니 마치 제가 정말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도 전에 이미 저는 여론의 심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부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더욱 커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를 매장시키려는 그들의 의도가 너무 뻔했거든요. 제가 포기하고 물러서기를 바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잘못 계산했습니다. 저는 15년 전의 박서영이 아니거든요. 그때는 침묵을 선택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고 이미 결심했어요. 오히려 이런 공작을 보면서 더욱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숨길 게 많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진짜 문제가 없다면 굳이 이런 식으로 먼저 공격할 필요가 없겠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말이에요. 분명한 건 혼자서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재훈 기자에게 연락해야겠다고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믿을 만한 언론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이미 저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온 상황에서 과연 그가 제 말을 믿어줄까 싶었거든요. 혹시 저도 그런 기사들에 현혹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이재훈 기자는 15년 전에 공정한 보도를 해줬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 원칙이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재훈 기자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진심이 전달될지 고민하면서 여러 번 고쳐 썼어요. 마침내 용기를 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과거의 인연을 언급하면서 꼭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내용을 담았어요. 제 아들에게 일어난 진실을 알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과연 답장이 올까, 만약 온다면 어떤 내용일까 하는 생각에 밤새 뒤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에 가서 민호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의식은 없었지만 담당 의사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조금이나마 안심이 됐습니다. 민호의 손을 잡고 앉아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재훈 기자에게서 온 답장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지만 희망적이었어요. 오늘 저녁에 만나서 이야기해보자는 내용이었거든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됐어요. 이제 정말로 싸움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재훈 기자와의 만남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15년 만에 본 그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고 주름도 늘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똑같이 날카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15년 전 그가 제 남편의 불륜을 보도했을 때의 기억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재훈 기자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일에 대해 미안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기자로서 해야 할 일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그때의 보도가 올바른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그를 믿을 수 있었어요. 원칙을 지키는 기자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재훈 기자는 최근 나온 기사들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그런 식의 보도는 언론의 기본 윤리에 어긋난다고 하더군요.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기사라는 게 그의 판단이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민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발견한 상처들부터 동기가 전해준 증거들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이재훈 기자는 진지하게 듣더니 증거들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가서 민호 동기가 준 휴대폰을 가져왔어요. 그 안에 담긴 영상과 녹음 파일들을 이재훈 기자와 함께 확인했습니다. 영상을 보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특히 민호가 폭행당하는 장면에서는 고개를 돌릴 정도였습니다. 간부들이 민호를 구타하면서 하는 말들도 너무 잔혹했거든요. 한 명의 젊은이를 그렇게 대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녹음 파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간부들이 이 일을 어떻게 은폐할 것인지 상의하는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심지어 제게 먼저 스캔들을 씌워서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계획까지 들어 있었어요. 이재훈 기자는 모든 증거를 확인한 후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대 내 폭력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담긴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더군요.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동시에 걱정도 표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상황에서 진실을 알리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며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재훈 기자는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어요. 부대 관계자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요청하고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도 조사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든든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호의 동기가 다시 찾아온 거였거든요.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왔어요. USB 하나와 여러 장의 사진들이었습니다. USB 안에는 간부들의 폭행 장면이 더욱 선명하게 담긴 영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모습까지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진들은 민호의 상처를 시간순으로 기록한 것들이었습니다. 폭행 직후의 모습부터 점점 심해지는 상처들까지 모든 과정이 담겨 있었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지만 중요한 증거였죠. 그 동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민호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전에도 비슷한 피해자들이 있었지만 모두 조용히 덮어졌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젊은이의 용기에 감동했어요.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옳은 일을 하려는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민호도 그런 동기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재훈 기자에게 새로운 증거들을 보여줬더니 더욱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충분히 기사화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는 이 사건을 단독으로 보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언론사들이 이미 왜곡 보도를 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기사는 자신이 써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고마웠어요. 며칠 후 이재훈 기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부대 내부에서 양심 선언을 하겠다는 간부가 나타났다는 거였어요. 그 간부는 직접 폭행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과정을 지켜본 증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간부는 처음에는 침묵하려 했대요. 하지만 민호의 상태를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특히 언론에 나온 왜곡 기사들을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이재훈 기자는 그 간부와 비밀리에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민호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들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증언이 나온 거였거든요. 심지어 이런 일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소대장을 비롯한 일부 간부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병사들을 골라서 괴롭히는 게 일상이었다고 하더군요. 그 간부는 자신도 이런 일에 반대했지만 위계 질서 때문에 막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민호 사건은 선을 넘었다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결심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간부의 용기에도 감동했어요. 자신의 군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선택한 거였거든요. 세상에는 아직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증거와 증인이 모두 확보됐어요. 이재훈 기자는 기사를 쓸 준비가 다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다고 하더군요. 바로 제 직접적인 증언이었어요. 기자회견을 열어서 직접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진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하더군요. 물론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지만 이미 각오는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모든 젊은이들을 위해서라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자회견 날짜를 정하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재훈 기자는 다른 언론사들에도 연락해서 참석을 요청했어요. 이번에는 진실이 제대로 알려져야 한다며 여러 매체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마 기자회견을 방해하려는 시도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 핸드폰으로 협박성 전화가 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비슷했어요. 조용히 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거라는 식이었죠. 또한 제가 다니는 길목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목격되기도 했어요. 마치 제 동향을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재훈 기자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방해 공작이 진실을 더욱 확신시켜줬어요.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숨길 게 많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마침내 기자회견 일주일 전이 되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고 여러 언론사들도 참석 의사를 밝혔어요. 이제 정말로 진실을 세상에 알릴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기자회견을 일주일 앞두고 저희는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재훈 기자와 함께 발표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예상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준비했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군과 정치권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며칠 전부터 제 주변에서 이상한 움직임들이 감지되기 시작했거든요. 국회에서도 의원님을 통해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원님은 다시 한번 저를 설득하려고 시도하셨어요. 이 일을 계속 진행하면 제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민호에게도 좋지 않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더욱 노골적인 압박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국회 복도에서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서 귓속말로 경고를 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그만두라는 내용이었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압박들이 오히려 제 의지를 더욱 굳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이렇게까지 막으려는 이유는 진실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기자회견 3일 전 이재훈 기자와 최종 점검 회의를 했습니다. 그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했어요. 여러 언론사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시민단체들도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날 밤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에서 민호를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병실에 나타난 거였어요. 간호사나 의사가 아닌 것 같은 수상한 차림의 남성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증거를 모두 내놓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민호에게 더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협박했어요. 그 순간 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다행히 간호사가 들어와서 그 사람은 황급히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해 민호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몰렸는지 알 수 있었어요. 즉시 이재훈 기자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보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신고는 쉽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증거도 없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군이라는 조직이었기 때문이었죠. 오히려 신고를 통해 저희 계획이 노출될 위험이 더 클 것 같았어요. 대신 병원 측에 보안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민호 병실 앞에 경비를 배치해달라고 했어요. 병원 측도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협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민호가 잠시 의식을 되찾은 거였습니다. 며칠 동안 깨어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눈을 뜬 거였죠.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의사를 급히 불러서 확인해 봤는데 정말로 의식이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말은 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민호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민호가 한 다음 말이었어요. 끝까지 싸워달라고 부탁한 거였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나지 않도록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용감하고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거든요. 동시에 더욱 큰 책임감도 느꼈어요. 민호는 자신이 기억하는 것들을 조금씩 말해주었습니다. 소대장과 간부들이 어떻게 자신을 괴롭혔는지, 그리고 마지막 날 창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언해준 거였어요. 그 증언 내용은 저희가 확보한 증거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제 피해자 본인의 직접 증언까지 확보한 셈이었죠. 더 이상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된 거였어요. 민호는 또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말해주었습니다. 자신 말고도 비슷한 일을 당한 동기들이 여럿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모두들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민호에게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이에요. 민호는 안심한 표정으로 다시 잠들었어요.
다음 날 이재훈 기자에게 민호가 깨어난 소식과 증언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제 완벽한 스토리가 완성되었다며 기뻐했어요. 피해자 본인의 증언이 있으니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계심도 늦추지 말자고 했어요. 상대방이 마지막 발악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그날부터 더욱 노골적인 방해 공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걸려오는 협박 전화가 더욱 잦아졌어요. 내용도 더욱 구체적이고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심지어 제 집 주소까지 정확히 말하면서 위협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또한 인터넷상에서 저를 비방하는 글들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익명의 계정들이 일제히 저를 공격하는 내용들을 올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조직적인 네트워크 공작인 게 뻔했죠. 이재훈 기자도 비슷한 공격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소속 언론사의 압력이 들어와서 기사 게재를 막으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자회견 전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민호의 동기와 양심 선언을 한 간부를 다시 만나서 최종 확인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여전히 증언할 의향이 있다고 했어요. 비록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용기 덕분에 저도 더욱 힘을 낼 수 있었어요.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일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능해지고 있었거든요. 마침내 기자회견 당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확신에 찼어요. 드디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순간이 온 거였으니까요. 병원에서 민호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회복 중이었지만 저를 응원한다는 눈빛으로 바라봐 주었어요. 기자회견장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많은 기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이재훈 기자의 노력 덕분에 여러 언론사들이 관심을 보인 것 같았어요.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해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수상한 사람들도 눈에 띄었어요. 기자가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거든요. 아마 저희를 감시하거나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온 것 같았습니다. 이재훈 기자는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마음을 다잡고 준비된 발언문을 펼쳐들었어요. 드디어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15년 전 침묵을 선택했던 제가 이제는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이었어요. 기자회견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뒤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군 고위 간부들이 급히 회견장으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표정은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마 저희 기자회견 소식을 뒤늦게 듣고 급히 달려온 것 같았어요. 그들은 기자들에게 뭔가 해명하려는 듯 보였죠.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여주며 용기를 북돋아줬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저는 마이크에 대고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 아들 민호가 군 복무 중에 당한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발견한 구타 흔적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을 상세히 얘기했어요. 기자들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특히 민호 몸에 있던 상처들의 의학적 소견을 설명할 때는 모두들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간호사 출신인 제가 전문적으로 분석한 내용이라 설득력이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뒤에 있던 군 간부 중 한 명이 일어나서 항의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소리쳤어요. 군에서는 이미 조사를 완료했고 단순한 탈진이었다고 강변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된 첫 번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민호 동기가 제공한 휴대폰이었죠. 그 안에 담긴 영상을 프로젝터로 상영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영상을 본 순간 회견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민호가 간부들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났거든요. 그 잔혹한 장면들을 본 기자들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특히 소대장이 민호를 발로 차면서 하는 말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명의 젊은이를 마치 물건처럼 대하는 모습에 여러 기자들이 탄식을 내뱉었어요. 뒤에 앉아있던 군 간부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마 이런 증거가 있는 줄 몰랐을 거예요.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당황해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카드인 녹음 파일을 공개했어요. 간부들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모의하는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면서 회견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증거를 인멸하고 증인들의 입을 막으려 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건 저에 대한 스캔들을 조작해서 언론에 흘리려 했다는 내용까지 나온 거였습니다. 기자들은 그 내용을 듣고 경악했어요. 이런 치밀한 은폐 공작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순간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군 간부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변명하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공개된 상황에서 변명은 소용없었죠. 이재훈 기자가 마이크를 잡고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폭력과 은폐 시도였다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비슷한 피해자들이 더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가 등장했어요. 민호의 동기가 회견장으로 들어온 거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직접 목격한 일들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증언은 영상과 녹음 파일의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민호가 어떻게 괴롭힘을 당했는지, 그리고 다른 병사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지를 생생하게 말했어요. 기자들은 그 증언을 들으며 계속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부대 내에서 이를 묵인한 책임자는 누구인지 등등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양심 선언을 하겠다던 그 간부가 나타난 거였어요. 그는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 간부의 증언은 가장 결정적이었어요. 부대 내부자로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자행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폭로한 거였습니다. 특히 상급자들의 지시와 묵인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그가 언급한 장군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단장급 인사가 이런 일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덮으려 했다는 증언이었거든요. 회견장은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어요. 뒤에 있던 군 간부들은 이제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내부 고발자까지 나타나면서 그들의 모든 계획이 무너진 거였죠. 어떤 이는 황급히 전화를 걸고 있었고 어떤 이는 아예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하지만 기자들은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들이대며 해명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저는 그 순간을 보면서 통쾌함을 느꼈어요. 15년 전 남편의 불륜 앞에서 침묵했던 제가 이번에는 당당하게 진실을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진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여러 언론사에서 즉시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제목들을 보니 모두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어요. 군 내부 조직적 폭력, 상급자 은폐 지시, 피해자 가족 모략 등등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재훈 기자가 쓴 기사는 가장 상세하고 정확했습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사건의 전말을 완벽하게 보도해준 거였어요. 그날 저녁부터 각종 뉴스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개인적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분석했어요. 군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졌죠. 더욱 놀라운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민호와 저를 응원하는 글들이 쏟아졌어요. 이전에 저를 비방했던 글들은 거의 사라지고 대신 진실을 밝혀낸 용기를 칭찬하는 내용들이 넘쳐났습니다. 며칠 후부터는 검찰과 군 수사기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더 이상 이 사건을 덮을 수 없게 된 거였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그 사단 장급 장군에 대한 수사가 주목받았어요. 부하들의 폭력을 알고도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은폐까지 지시했다는 혐의였거든요. 군 고위층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또한 저에 대한 스캔들을 조작해서 언론에 흘린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시작되었습니다.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였어요. 진실이 밝혀지면서 누가 정말 잘못했는지가 분명해진 거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기뻤던 건 민호의 회복 소식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민호의 상태가 급격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정신적인 부담이 줄어든 덕분인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저에게 고마워했어요. 엄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줘서 정말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큰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이 일이 민호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가 제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자회견 이후 한 달여가 지나면서 모든 것이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관련된 간부들과 장군들이 모두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특히 은폐를 지시했던 사단장은 파면 처분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소대장과 직접 폭행에 가담했던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모두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을 저지를 수 없게 된 거죠. 저에 대한 스캔들을 조작했던 사람들도 처벌받았습니다.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진실이 밝혀지면서 누가 정말 피해자였는지 분명해진 거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회의원 보좌관직에서 물러나야 했거든요. 의원님은 더 이상 저와 함께 일할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게 이유였어요.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정작 어려울 때 버림받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정치판이라는 게 원래 그런 곳이니까요. 오히려 저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15년 동안 정치권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한계들이 있었거든요. 진짜 필요한 일들을 하기에는 제약이 많았어요. 그런데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시민단체와 인권단체에서 함께 일하자는 연락이 온 거였어요. 특히 군인권센터에서는 상임 대표직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전문성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민호 사건을 겪으면서 느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누군가는 계속 감시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가족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돕겠다고 다짐했어요. 정치권에서는 할 수 없었던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군인권센터에서의 첫 업무는 비슷한 피해 사례들을 조사하는 일이었어요. 민호 사건 이후 용기를 낸 다른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신고를 해온 거였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민호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었던 거죠.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 가족들을 만나면서 제 경험을 나눠주었어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렸죠. 그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도 제 역할이었습니다. 한편 민호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회복되고 있었어요. 신체적 상처는 거의 다 나았고 정신적 트라우마도 상담을 받으면서 극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완전히 회복된 후에는 저와 함께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조언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같은 또래의 젊은 병사들에게는 민호의 이야기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진실이 밝혀진다는 걸 보여준 산증인이었거든요. 민호는 또한 부대 내에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었어요.
복귀 후 동기들과 함께 건전한 군대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선후배 간의 건전한 관계, 부당한 일에 맞서는 용기 등을 실천하려고 했어요. 그런 민호를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힘든 일을 겪고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이재훈 기자와도 계속 인연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후속 보도들을 통해 군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뤄주었어요. 그 덕분에 사회적 관심도 계속 이어질 수 있었죠. 더 의미 있는 건 법과 제도의 변화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인권보호 장치들이 대폭 강화되었어요. 외부 감시기구도 신설되고 신고 체계도 개선되었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었어요. 군대 내 폭력을 더욱 엄하게 처벌하고 은폐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조항이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그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민호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기 어려워질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1년이 지난 후 저는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창밖의 별을 바라보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정리해보고 싶었거든요. 정의는 포기하지 않은 자의 몫이다. 15년 전 나는 침묵을 선택했지만 이번에는 끝까지 싸웠다. 그 결과 진실이 밝혀졌고 많은 것들이 변화했다. 나는 단순히 피해자의 엄마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운 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싶다. 그 일기를 쓰면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지난 시간들이 모두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처와 아픔도 있었지만 그 위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젊은이들이 안전하게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민호도 저와 같은 꿈을 꾸고 있어요. 전역 후에는 법학을 공부해서 인권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신처럼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 고통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때로는 여전히 힘들 때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겨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같은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호가 건강하게 웃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 아들이 살아있고 꿈을 꾸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 말이에요. 이제 저는 알고 있어요. 침묵이 항상 현명한 선택은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소리 높여 외쳐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재훈 기자, 민호의 동기, 양심 있는 간부, 그리고 저희를 응원해준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정의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 일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군인권센터에서의 활동을 통해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런 일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당함 앞에서 절대 침묵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제가 56세의 평범한 엄마에서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듯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우세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민호와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시청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꼭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